늘 그렇듯 평소처럼 집을 나갔다 돌아왔을 때 거실에 가구가 어지럽혀져 있고 전화선은 뽑혀 있고 저녁을 준비하던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그리고 애타게 기다리던 엄마를 23일 후 시신으로 직접 발견하게 된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2002년 6월 월드컵 열기가 한창일 때 그때 일어납니다. 2002년 6월 5일 오후 3시 30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의 한 빌라에서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강종숙 씨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녀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날 오후 5시경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들 송군이 하교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파는 원래 자리에서 한참 앞으로 밀려 나와 있었고 식탁 의자는 넘어져 있었죠. 그리고 거실 전화선은 뽑혀 있었고 TV도 꺼져 있었습니다. 평소랑은 다른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엄마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탁기에는 빨랫감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 부엌에는 반찬을 만들다만 흔적이 남아 있었죠. 마치 누군가가 강 씨만 갑자기 데려간 것처럼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중학교 3학년이었던 여동생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죠. 그렇게 남매는 엄마를 밤새도록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씨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평소 가족에게 연락 없이 외박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그녀. 가족은 불안한 마음으로 경찰에 실종 신고합니다. 접수는 해둘게요. 며칠 있으면 돌아오겠죠. 실종 신고만 받고 집 내부를 조사한다든지 하는 움직임은 없었어요. 가족들이 불안해하며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도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가출한 거 아니냐며 요즘 그런 일 많지 않냐는 듯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정말 단순 가출이었을까요? 만약 경찰이 그때 집을 조사했다면 실종된 강 씨를 더 빨리 찾을 수도 있었을까요? 강 씨가 실종된 지 단 몇 시간 만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6월 5일 오후 5시 22분 청주시 가경동에 위치한 한 은행의 ATM에서 누군가 강 씨의 카드로 70만 원을 인출했어요. 그 후 10분 뒤 또다시 버스터미널 근처 ATM에서 추가로 70만 원이 인출됩니다. 그리고 실종 이틀 뒤인 6월 7일 오전 11시 20분 마지막으로 인출이 되면서 총 1000만 원이 인출됐죠. 여기서 의문이 드는데요. 강 씨는 평소 돈을 아껴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100원 하나도 벌벌 떨면서 써요. 근데 그녀가 실종된 직후 거액의 현금이 빠져나간 건데요. 그리고 그 돈을 인출한 사람도 강 씨가 아니었어요.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강 씨의 카드로 돈을 인출했을까요? 강 씨가 실종된 후 경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죠. 은행에 찾아가 CCTV 자료를 요청하고 주변을 수소문하면서 단서를 찾으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경찰보다 먼저 중요한 증거를 손에 넣습니다. 바로 CCTV 속 남자의 얼굴이었죠. 은행 CCTV를 확인한 가족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거기에는 가족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한 남자가 있었죠. 20, 30대로 보이는 한 남성.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어요. 마치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듯 태연하게 돈을 뽑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누군가 강 씨를 노렸고 그녀의 카드로 돈을 빼내고 있었던 거죠. 이제 경찰이 이 남자를 추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때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남자와 놀러 가려고 돈을 찾은 게 아니냐는 반응이었죠. 대체 경찰은 무슨 근거로 강 씨가 가출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의 말에 따르면 그때 이 사건이 벌어지던 당시에 바람난 아줌마들이 내연남하고 가출하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 씨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경찰의 이런 답답한 반응에 그 누구보다 절박했던 가족들은 직접 전단지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CCTV 속 남자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그를 찾기 위해 애썼죠.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도 실종된 지 3주가 지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가족들은 여전히 그녀를 기다렸고 경찰은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거실에서, 베란다에서,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악취가 풍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는 냄새인가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악취는 점점 더 짙어졌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어요. 악취는 대체 어디서 나는 걸까? 송구는 냄새의 근원을 따라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평소 잘 열지 않는 작은 문이 하나 있었죠. 바로 물탱크실. 문 앞에는 구더기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송구는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엄마가 물탱크실 한쪽에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믿을 수 없었죠. 한 달 가까이 기다렸던 엄마는 그렇게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어요. 23일 만에 발견된 강 씨의 시신은 굉장히 처참했어요.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탓에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고 온몸이 부풀어 오른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었어요. 강 씨는 발견 당시 반바지와 티셔츠 그리고 그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던 거죠. 그녀는 저녁을 준비하다가 실종이 됐는데 즉 강 씨는 실종된 그 순간 그대로의 모습으로 물탱크실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렇다면 강 씨는 실종된 직후 바로 이곳에 유기된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감춰져 있다가 다시 옮겨진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의문이 있습니다. 대체 왜 경찰은 처음부터 이 장소를 조사하지 않았던 걸까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강 씨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간주하지 않았다면 실종 초기 단순히 신고 접수만 하는 게 아니라 집 내부를 제대로 조사했다면 옥상 물탱크실을 한 번이라도 확인했다면 어쩌면 강 씨는 더 빨리 발견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결과 시신이 발견된 순간에는 이미 부패가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게다가 당시는 6월이라 더운 날씨에 시신은 더 빨리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렇게 결정적인 단서들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게 초동수사 실패가 만들어낸 결과였죠. 시신이 발견되고 경찰은 마침내 수사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집중한 사람은 강 씨의 남편 송 씨였어요. 그들은 한 가지 가정을 세웠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이를 은폐하려 했다. 그렇게 경찰은 송 씨를 강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단순 가출로 치부했던 태도를 바꿔서 이제는 남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주장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첫째, 강 씨와 남편 송 씨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강 씨의 남편 송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1991년 6월 25일에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만 5년을 있었어요. 4년 몇 개월을. 약 5년 있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고 나중에는 심지어 집을 팔아서 병원 근처에 방을 얻어서 낮에는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이렇게 강 씨는 남편과 아이들을 헌신적인 사랑으로 보살폈어요. 이건 주변 사람들과 친지들을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죠. 게다가 남편이 아내를 죽인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둘째, 남편 송 씨는 신체적 조건상 범행이 어려웠어요. 송 씨는 한쪽 팔이 절단된 상태였고 다리에도 심각한 운동장애가 있는 중증 지체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혼자서 시신을 들어 올려 계단을 올라가서 물탱크실까지 옮겼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거죠. 셋째, 가장 중요한 점은 사건이 발생한 6월 5일 오후 3시 30분에서 5시 사이. 그 시간 남편 송 씨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판매 일을 하면서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렇게 알리바이가 확실하게 입증됐죠. 그가 범행을 저지를 시간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계속해서 남편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남편을 주목한 이유는 단 하나, 경찰에 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 송 씨가 정말 범인이 맞을까요? 경찰은 남편 송 씨가 범인이라는 가정하에 모든 수사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간과한 사실이 있었죠. 이 사건에는 남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 강 씨의 카드로 1,000만 원을 인출한 남자. 그는 은행과 버스터미널 CCTV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 남자를 쫓지 않았죠. 경찰이 송 씨를 의심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진범은 도망칠 시간을 벌었어요. 결국 경찰의 편견과 무리한 수사는 가장 중요한 단서를 놓쳤고 이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경찰은 유령 용의자를 끝내 잡아내지 못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2002년 6월 5일 강 씨의 실종이 최초 신고되었을 때 경찰은 단순 가출로 단정지었어요. 그 이유는 시신 발견 전에는 강 씨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남자를 강 씨의 내연남이거나 강 씨 혹은 그 내연남이 심부름을 시킨 사람으로 해석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후에는 남편 송 씨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공범을 시켜서 돈을 인출하게 했다고 해석했죠. 그리고 시신 발견 전 강 씨의 휴대폰이 켜져 있는 채로 청주 시내 여기저기 이동이 됐는데 이것도 가출 근거로 판단했어요. 이후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는 남편 송 씨가 공범을 시켜서 아내가 살아있다고 위장하려는 행위로 봤죠. 또 강 씨의 집 현관에 억지로 열려고 하는 적이 없다는 것과 사건 당일 소음을 들은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범인이 남편 송 씨이거나 강 씨가 문을 열어줄 정도로 면식이 있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증거로 봤습니다. 남편 송 씨가 범인이라는 경찰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편 송 씨 혹은 공범이 강 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살해한 후 수사망을 속이기 위해서 다시 물탱크실에 시신을 갖다 놨고 아빠였기 때문에 아들과 딸의 시선을 가리거나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고 시신을 옮겨놨다며 남편 송 씨가 범인임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어요. 당시 송군은 엄마의 참혹한 시신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이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 몇 달 동안 실어증을 앓았습니다. 게다가 사건에 대한 일부 기억마저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 당시 취재진이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송군을 대상으로 실종된 당일부터 시신을 발견한 순간까지 최면 수사를 진행했어요. 화면과 함께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그것이 알고 싶다 814화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내용을 담아볼게요. 최면을 통한 송군의 기억은 실종 당일까지는 잘 기억해냈는데 엄마가 실종된 시간부터는 송군이 심각하게 고통을 호소해서 중단이 됩니다. 학교에서 하교하는 그 순간으로 유도하자 당시 심한 충격을 받았던 송군의 정신적 방어 기제가 그 순간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이후 재시도로 몇 가지 밝혀내게 됩니다. 최면 수사를 통해 밝혀진 송군의 기억의 일부에 따르면 당시 강 씨의 시신은 반바지에 티에 앞치마를 한 상태였다. 머리가 산발이 됐고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이 많이 부패했다 였는데요. 앞치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강 씨는 당시 저녁을 준비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시신이 그곳에 있었다면 왜 강 씨의 시신은 실종된 지 23일이 지나서야 발견됐을까요? 실제 송군은 강 씨가 실종된 2002년 6월 5일과 그 이후에도 집 주변을 뒤지면서 옥상 물탱크실도 확인했고 혹시나 해서 물탱크와 옆에 벽 사이로 손도 넣어봤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당시 경찰이 추리한 대로 남편 송 씨의 공범 또는 강 씨의 내연남일 수도 있는 범인이 밖에서 강 씨를 살해하고 몰래 시신을 이곳에 옮겨놨고 처음에는 없었다가 뒤늦게 발견됐다고 가정하면 당시 송 씨와 아들, 딸은 강 씨의 일로 신경이 온통 곤두서 있었는데 범인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강 씨의 시신을 물탱크실로 옮겨놓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작진은 사건 현장 사진을 바탕으로 물탱크실을 재현했고
강 씨와 체격 조건이 거의 유사한 여성의 협조를 얻어서 실험을 합니다. 당시 강 씨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의 모습과 뒤에 벽에 남은 강 씨의 머리카락과 시신 부패액의 흔적 등을 보면 처음 강 씨의 시신은 물탱크 뒤의 벽과 물탱크 사이에 반쯤 서 있는 듯한 자세로 마치 끼워 넣어진 듯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모습을 재현해 보니까 물탱크실 문을 열어서 안을 이리저리 들여봐도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었죠. 사건 당일 송군이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도 당연했던 겁니다. 사건 현장의 사진에 남은 물탱크 뒷벽, 머리카락과 부패액의 흔적을 보면 시신이 뒷벽과 물탱크 사이에 끼어 있다가 부패하자 부패액이 윤활액처럼 작용해서 미끄러져 상대적으로 공간이 더 넓은 옆으로 쓰러진 듯 했어요. 이렇게 부패에서 악취가 번지고 엄청난 구더기가 끓자 송군이 이상하게 여기고 올라가서 물탱크실 문을 열었을 때 옆으로 쓰러진 강 씨의 시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시신은 처음부터 물탱크실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초동 수사의 실패로 중요한 단서들을 전부 놓쳤어요. 부녀자가 혼자 있는 집에 누군가 침입해서 살인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이 사건. 단순하다면 단순한 사건이지만 일반적인 강도살인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신이 발견된 장소죠. 대개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 현장에서는 시신이 대부분 현장에서 발견됩니다. 범행의 목적인 돈을 손에 넣으면 서둘러 현장을 벗어나는 게 강도살인범들의 심리고, 만약 강간을 목적으로 한 살인이거나 원한 등으로 한 살인 자체가 목적이라면 범인은 자신의 흔적이 남는 시신을 감추는 데 필사적이죠. 하지만 이 사건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걸로 보였어요. 돈을 노리고 들어온 듯한 범인이 시신을 감춘 사건. 하지만 시신을 감춘 장소가 그렇게 치밀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옥상으로 난 계단 옆에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물탱크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일단 용의선상에 올렸다고 해요. 그렇게 세입자들은 모두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중 수배 중에 있는 사람과 CCTV에 찍힌 모습과 비슷한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 모두 알리바이가 증명되어 혐의를 벗게 됩니다. 그리고 송군이 집에 들어왔을 때 소파가 원래 자리에서 한참 밀려나와 있었는데요. 이 소파는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넣어두는 붙박이장 앞에 있었고 그 문을 열려면 앞에 놓인 소파를 끄집어냈어야 했죠. 이걸 봐서 범인은 처음에는 그곳에 시신을 유기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안에 가득 찬 물건들 때문에 포기하고 집 주변을 뒤지다가 발견한 곳이 옥상 물탱크실이었을 것으로 추정했어요. 사실 범행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애매한 범행 패턴 때문에 수사가 혼선을 빚었습니다. 만약 강도가 목적이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면 당황해서 도망치는 게 일반적인데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오후 시간대에 빌라 구조도 제대로 모르는 데다가 시신을 옥상 물탱크실까지 끌고 가서 몰래 숨겨야겠다는 발상을 하는 범죄자는 거의 없고 게다가 발견될 시간만 조금 늦출 뿐인 물탱크실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숨겨놓는다는 자체가 특이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경찰은 남편을 용의자로 의심하면서 수사 자체가 심하게 꼬이게 된 거죠. 그렇다고 남편이 죽여서 숨겨놨다는 것도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원한 등으로 인한 계획살인이라면 계속 실종으로 보이도록 시신을 더 발견되기 힘든 방법으로 유기하는 게 대부분의 범죄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경찰은 강 씨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바람을 피웠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강 씨가 활동했던 인터넷 동호회 회원의 증언도 경찰의 주장과는 달랐습니다. 강 씨가 활동하던 동호회는 청주 지역 돼지띠 모임이었어요. 가족의 생계를 떠맡았기 때문에 외출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강 씨에게는 인터넷 동갑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채팅으로 수다 떠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강 씨가 실종된 당일에도 강 씨와 일상 얘기를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날도 대화 중 강 씨가 아들의 도시락을 준비해야 된다며 채팅방을 나가야 된다고 한 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즉, 당시 경찰의 판단은 장애인인 남편과 인터넷 동호회를 불륜으로 생각한 편견이지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 분석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감에 의존한 수사였죠. 결국 감에 의존한 부실 수사가 진범을 검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미제 사건이 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가 사라진 그 시각, 강 씨네 집 전화 통화 기록에서 카드회사 콜센터로 누군가가 전화를 했던 기록이 발견됐는데 이때 강 씨의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까지 몽땅 조회했던 기록이 있었어요. 정말 남편이 진범이라면 필요 없는 행동이었죠. 게다가 남편이 진범이면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 집 가까이에 있는 물탱크실에 굳이 시신을 숨길 리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남편이 누군가를 시켜 아내를 살해하고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서 전화로 계좌 조회를 하고 일부러 그 누군가로 하여금 CCTV에 얼굴을 노출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들이 공론화되길 원했지만 2002 월드컵이 진행 중이었을 때 발생했기 때문에 월드컵 열풍이 휩쓸던 와중에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흐지부지 됐어요. 경찰은 자신들의 경험과 간만 믿고 초기에는 단순 가출이라며 수사하려고 하지 않았고 시신이 발견된 후에는 진짜 중요한 CCTV 속 인물은 제쳐놓고 남편 송 씨가 범인이라며 엉뚱한 방향으로만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범인이 시간을 벌고 도주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 것으로 결국 수사는 종료됩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허술한 수사로 인해 미제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최악의 수사였죠. 하지만 유족들에게 끝내 위로금이나 사과는커녕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해 언급을 꺼리거나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경찰의 잘못된 수사 속에서 남편 송 씨는 범인을 대신해서 아내를 살해한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꼬리표를 달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6차례나 이사를 다녀야만 했어요. 그나마 송 씨에게 위안이 되는 점은 아들과 딸이 그 비극을 겪었음에도 씩씩하게 잘 자라줬다는 거죠. 2011년 강 씨의 딸이 재수사 요청 서명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011년 8월 20일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사건을 크게 다뤄 다시 한번 대중에게 알렸고 2011년 8월 말 경찰도 재수사를 결정했지만 면식범의 소행의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명확하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실정이었어요. 2002년 당시와 별로 달라진 점이 없는 데다가 오래된 사건인 만큼 수사에도 한계가 있었죠. 게다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와 수사관들은 은퇴했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등 사실상 수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23년이 지난 지금도 진범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해서 공소시효가 없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건 돈을 인출하던 범인의 모습이 잡혔기 때문에 다른 미제 사건들보다는 해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한 미제 사건이 아닙니다. 부실한 수사가 어떻게 한 사건을 영원히 미궁으로 빠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는 한 아직 끝난 것이 아니죠. 용의자를 알고 있거나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182 또는 청주흥덕경찰서로 제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누군가는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강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진짜 범인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겠죠. 모든 경찰이 그렇다고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범인들을 쫓는 경찰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죠. 하지만 이 사건의 수사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하루빨리 이 사건도 해결돼서 송 씨 가족이 갖고 있는 의문점을 풀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